그날 우리 지금 역사 무슨 뭐 어디 프로그램인데 그 제목 같은 그날이 1980년도 발표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 시대적 배경이 여기 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산문 정신을 말을 하면서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시를 봤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사건을 다 갖고 왔어요. 여기 지금 1980년도에 그 사건들을 갖고 왔는데 그 날로 시작합니다. 제목도 그날이고요. 이성복 시인은 1952년생이에요. 2년생이니까 80년도라면은 이제 나이가 얼핏 나오죠. 그때 이 시인이 이 현실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게요. 그날 아버지는 7시 기차를 타고 금천으로 떠났고, 이 금천이 우리 동네 금천인 것 같은데 여동생은 9시 학교로 갔다. 사건으로 그냥 열고 돼요, 시가. 예.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 사러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 전방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이 시도 지금 느낌이 오죠? 지금 계속 반어로 가는 거죠. 그쵸? 없는 것이 없었다. 정말 심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반어를. 그날 역전에는 대낮부터 창녀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 창녀가 될 애들은 집이를 도우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았다. 그날 아버지는 미수금, 회수관계로 사장과 다투었고 여동생은 애인과 함께 음악회에 갔다. 그래서 계속 일기와 같은 지금 그런 식의 시를 이제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 또 그날 태어난 나무들 위로 날아오는 것은 다 새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잔디밭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그 시상을 전개해 보세요. 나는 보았다. 세 점 치는 노인과 변통의 다정함을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의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시에 나왔던 그런 반어적인 표현이 여기도 계속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거를 이제 이론을 찾는다면 현상적으로 발생한 일상들의 일이었어요. 방금 봤던 것들이 보면은 어떤 그냥 하나의 누군가의 하루의 일상을 메모해 놓은 것을 봤는데 내용면으로.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낸 거는 계속 일상의 그런 평화로움을 방해하는 요소를 계속 반어적인 표현으로 계속 극대화시켜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일상의 일들이 어떤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그날 일어난 일들은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모순관계에 있고 이미지를 병렬적으로 연결하면서 이 시는 그날 일의 피상적 서술을 하지만 여기서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걸 요 기법을 이제 심화 기법에서 하나 말씀드려 이 시를 갖고 온 건데 낯선 병치를 통해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그날의 일상의 일들이 그 낯선 이미지의 연결은 우리 현대시의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다, 완벽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없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한 결핍을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솎아낸다라는 것은 집에서 한 번이라도 상추나 뭐 이런 거를 심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대로 막 너무 빼곡히 있으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좀 공간을 주는 건데 아까 그 표현이 있었어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다시 한번 잠깐 올라갈게요. 너무 길었던 시라서 여기서 지금 잔디밭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을 솎아내는 거야. 잡초에 있는 것을 솎아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자기 삶을 솎아내는 것을, 또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했어요.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나 채소에서
너무 촘촘하게 있는 것을 이렇게 군데군데 뽑아서 제대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솎아내는 건데, 이 여인들은 삶을 솎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 건데, 이 표현이 또 이제 시험에 다른 지문들과 연결해서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솎아낸다라는 그 말도 좀 어렵고, 삶의 부분들,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지금, 미래로 가는 그 삶이, 그날이라는 시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역사전을 그날 막 저도 좀 가끔 보는 편인데, 그 삶이, 기억하고 싶은 삶이 아니었던 것, 아니면, 이미 그 기억에서 잊어버렸던 거, 상실했던 거, 희망을 상실한다거나 그런 의미들을 싹 솎아낸다라는 표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풀을 뽑으면서 삶과 솎아내는 것은 삶의 부분을 그 지난날에 잃고 싶지 않은 삶까지 잃었다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삶도 포기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의 그런 아픔들을 이제 솎아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오는 건데, 너무나 비극적 의미가 이 시는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데, 그거를 표면상으로 드러낼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낯설게 그냥 가는 거로, 삶을 솎아낸다는, 그 삶의 일부 잊어버린 것을 솎아내는 표현으로 가져온다라는 것, 그것도 되게 낯설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전체적인 시상을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낯설게 한다라는 이 시인의 시적인 장치로 갖고 온 건데, 우리는 워낙 요즘에 이런 시들이 워낙 많아서 워낙 많이 90년대 후로 발표된 시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우리가 3강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낯설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이 80년대에 발표된 이런 시가 주는 것이 비극적 의미, 산문시, 장시, 산문 정신을 가져오는 그 시대, 80년대에 갖고 오는 그 시대에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낯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시험에 낼 때는 낯설기 기법이라는 걸 좀 적용을 해요. 그래서 집 허무는 사내들. 근데 어렵긴 하죠. 집 허무는 사내들이란 재개발 지역에서, 이때 보면은 지금은 워낙 많이 재개발이라는 말이 워낙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발표된 소설들을 보면은 졸부란 표현도 많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땅을 우리가 이제 소설할 때 이런 것들 많이 드러나 있는 소설을 보게 될 텐데, 재개발 지역에서 무허가 건물을 허무는 사람이 집 허무는 사내들이에요. 무허가라는 거는 지금도 무허가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그 식으로 말하지 못하는데, 그런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토지가 있는데 그 자기의 그런 등기부 등본 그런 거는 자기 이름으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건물인데, 그거를 허무는 사내들이에요. 그런데 집을 허물면서 하늘까지 무너뜨린다는 거는 절망의 진술이에요. 우리가 불놀이나 나의 침실로에서 느꼈던 그런 예술적인 절망, 그런 걸 많이 확인했는데, 여기는 정말 삶 자체, 현실 인식에서 느껴지는 삶 자체의 절망을 갖고 오는 건데, 그렇게 이런 표현들로 인하여 집 허문 사내들, 다시 한번 요 시가 되게 여기서 어려운데, 상까지 솎아내는 것을 또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표현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낯설기 기법이라고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집 허무는 사내들이라는 그 무허가 건물을 허무는 사내들, 이 사람들이 허물 때 거기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냥 한 번 정도는 최근에는 그 무허가 그의 그 토지세인가 그 사게 하고 그 집을 사게 하는 이런 법도 생기고 했는데, 이때 80년대에는 그냥 확 허물어버리면서 어디로 이주해라 이런 식의 그런 당시였어요. 제가 이제 소설할 때 그 상황을 많이 말씀드릴 텐데, 그런 집을 허물면서 나의 삶의 터전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그 시적 진술을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처럼 표현하고죠. 근데 이런 표현은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썼어요. 사실 하늘까지 무너뜨린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무어가란 말도 되게 어렵고 집어 허문단 말도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가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이 시의 이미지들은 우연적이에요. 좀 우연적이고 내적인 상징성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가 나왔을 때 붐볐지만 듣지 못했고 병들었는데 아프지 않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정함과 죽음을 계속 연결짓는 모순어법, 나중에 모순현용도 하고 할 텐데 모순어법적 상황 그 제시도 이 시에서 사용한 이미지의 낯설음을 보여주려는 구조적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시를. 우리는 이 스토리에 집중하느라고 이 시인이 제도적 장치로 보였던 낯설음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는데 우선 스토리로는 여기 전반부에서는 어렵지 않게 다가와요. 이 후반부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무사한 게 아닌데 무사했다고 하고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했다고 하고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무 없는 것이 많은 표현에 대해서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 표현에서 우리는 죽었고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붐볐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병들었는데 아프지 않았다. 이런 식의 낯설음의 그냥 연속적인 시상 전개로 이 시가 낯설게 하기 기법의 대표적인 시라고 80년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가져왔고 김춘수도 우리가 그때 무의미 시 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김춘수에 대해서는 이 시 외에 다른 시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시험 문제 이제 예상 문제 할 때 볼 건데 57년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57년 우리 한국 전쟁이 막바지 끝난 그 시기. 꽃을 위한 서시. 네, 나는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조금 신경 쓰면서 이렇게 시상을 좀 보세요. 전반적인 내용 오늘 했던 시는 다시 올라가서 시적 분석을 다시 할 거예요. 오늘 약간 시론의 위주에서 보는 건데 여기서 어떤 기법이 들어가 있는지 볼게요.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에 선생님 없어요? 자료?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친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아까 위험한 짐승이라고 했고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대요. 존재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치고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대요.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서 탑을 흔들었다가 바람이 돌개바람이 탑을 흔들었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글씨를 조금 크게 한 이유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점점점점 한 다음에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김춘수 시를 하면은 관념을 드러낸 시라고 이제 이론이 이제 딱 덧붙여 들어가는데 이 시에서 어떤 관념을 이 시인은 말하고 싶은지를 잠깐 볼게요. 구체적인 감정이나 느낌보다는 삶, 인간, 실존, 인식 등과 같은 문제를 제기해요. 이 시인은. 이 시에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시론이 있어요. 이 분한테, 김춘수한테. 꽃을 위한 서시는 이런 관념, 삶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아까 제가 57년 발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세계에 도달하는 이 시인의 세계가 어떤지 약간 시대적 배경이 조금 묻어나는데 시인의 내적 고뇌는 얼굴을 가리운 신부의 이미지는 잠깐 볼게요. 점점점 한 다음에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여 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운 신부의 이미지, 관념의 실체가 부재함을 의미하며 상당히 어려운 시인데 제가 일단 요 시로 한 다음에 좀 자세하게 다른 시로 해서 풀어나갈 건데 부재함을 의미하며 꽃은 사물에 내재하는
본질적 의미며 그것은 인식되지 않으며 의미가 없어. 너, 꽃, 신부, 끊임없이 계속 추구하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상징을 할 때 계속 관념이라는 말을 제가 불가시적이다, 본질이다 그런 말을 계속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심화 이론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 꽃을 위한 서시에서 너, 꽃, 신부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의 본질인지 볼게요. 나는 존재 탐구를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의 존재 그것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꽃에 다가가지 못해요. 다가갔다고 하는 순간 꽃은 얼굴을 가리고 미지의 상태인 거예요. 아까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인데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둠, 짐승을 이렇게 글씨체를 바꿔놨는데 이렇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꽃은 얼굴을 가린 채 미지의 상태고 뭔가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시에서 예술의 절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인, 작가들, 예술가들은 고통을 계속 겪어요. 그래서 내 예술이 완성된 것 같다라는 그 순간에도 그 예술이 정말 내가 추구하는 예술인가라는 그런 인식의 상태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지금 선생님도 그림도 보고 하는데 끝없이 우리는 무엇인가에 그런 실제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고뇌, 인식 그런 거에 계속 우리는 어쩌면 그거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인식 주체의 노력은 의지적으로 해요. 주체의 노력은 의지적으로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시들 보면은 다 의지가 있어요. 절망하고 죽음이지만 뜨겁게 살고 싶은 열정이 있었고 다시 되돌려서 뱃머리를 돌려서 희망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그래서 돌에 스미는 금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봤던 시에서도 외투를 금으로 식으로 짠 외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살짝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시들만 제가 좀 모은 것도 있어요. 다시 잠깐 시로 올라갈게요. 이 시는 계속 다른 시와 비교해가면서 이 김춘수 시론을 좀 파악할 때 다시 한번 볼 건데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넌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든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 기억, 뭔가 나의 상상력, 환상 뭐 다 불을 밝히고 난 한밤내 울어요. 근데 나의 울음은 차츰 돌개바람이 돼서 탑을 흔들어요. 우리가 말한 탑이라는 건 어떤 예술의 경지인데 그걸 흔들다가 결국은 그 탑의 돌까지 스며서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얼굴을 가리는 거야. 그런 상태로 끝나고 있는데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서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점점점 하는데 이 점점점의 의미가 아까 우리 나의 심술로에서 쉼표의 의미는 리듬, 운율을 주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점점점은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이것도 시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 말엄 쓴 표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잠깐 다시 시로 잠깐 올라갈게요. 내가 어느 예술의 경지, 어느 존재의 경지에 올랐다고 해서 탑이 흔들렸는데 그 도래까지 뭔가 스며있어. 그런데 점점점 한 다음에 얼굴을 가리는 나의 신부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말줄임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시험에 내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 가져오기도 한 건데 이런 경우가 시에 이제 드러났을 때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 어떤 예술의 경지의 그런 흐름, 깨달음의 이름은 추이, 이런 거를 서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 점점점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서술하라고 문제가 나오는 건데, 우선 시간의 경과가 흐르면서 나의 그런 어떤 존재의 탑, 예술의 탑,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삶, 인식,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깨달음의 그 시간의 경과를 말해줄 수도 있고, 주체의 침묵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는
무언가의 예술적인 것, 아니면 무언가의 나의 존재 확인을 했을 때, 또, 아니면 살면서 점점 뭔가의 침묵 상황으로 무언가를 새로 받아들이는 시적 화자의 모습들, 울음이 차츰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돌에 스며드는 금이 되는 과정의 그 역동성, 바람이 불어서 탑도 흔들다가 결국 나의 그런 인식이 스며드는 그런 거를 역동성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이 휴지가 있고, 이 연구별 휴지가 있고, 말없음표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신부라는 존재는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요. 그래서 화자는 어떤 존재의 탐구의 노력이 아직도 얼굴을 가렸다는 거, 어떤 예술적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드물겠죠. 그래서 계속 뭔가를 추구하고 탐구하고 의지적으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인식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위험한 짐승이었고 어둠이었어요. 오늘 시들이 갖고 온 것들을 보면은 어둠의 상태에서 두 별이 되었고, 또 어둠의 상태에서 자기의 인식을 끌어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상태에서 계속 이 인식을 가져오기까지의 그런 상황들이 앞에 전개가 계속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보고, 이 간극, 아까 연 구별하면서 간극이 있었고, 말줄임표 있으면 시간의 주의, 인식의 깨달음이 있었고, 그러면서 존재 탐구라고, 이 시인의 시로는 거의 존재 탐구로 가요. 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연구자들이 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존재 탐구란 말을 많이 해요. 무의미 시, 관념의 시, 뭐 이런 시를 많이 추구했던 시인이라서, 도레깔스미는 금으로 같이 있어요. 나의 그런 탑을 흔드는, 내가 뭔가 추구하려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거를 금으로 표현하고 있고, 인간은 어떤 존재의 문제에 매달리죠. 그쵸? 어떤 존재에 매달리고, 철학이란 학문은 우리에게 무형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 존재론, 본질론의 다층적인 사유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한 개념으로 우리를 설명할 수 없고,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 숙고하고 반성함으로써 이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작품들이 다시 어떤 이념이 아니라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이 시대에 많이 쏟아지는데,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다른 장르에서도 우리 행위, 어떤 사유 전반을 성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인의 의도는, 주제는 만일에 우리에게 반성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는데, 반성,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비극, 일단 우리나라의 비극, 우리의 이 당시의 비극은 한국 전쟁, 이념으로 인한 분단,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 거의 이제 소설을 제가 가져오면 더 이해가 쉬운데, 그때는 이념이 부모, 자식들,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그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두렵다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다 두려워하게 되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부모, 자식이라도 우리 장마에서도 그렇고 같이 사는 할머니 두 분의 자식들이 국군이고 인민군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또 다른 여러 소설에도 자식과 부모의 이념이 다른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존재에 대해서도 흔들리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도대체 어떤 사유로, 어떤 행위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인의 시론을 본다면. 그래서 존재라는 것, 정말 인간의 존재에 갖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들의 이들의 그 사고가 이 시대는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철학의 중심가지를 놓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반성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변에 아주 심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시 이론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잠깐 기출문제에 나왔던 시 이론을 잠깐 다시 보고 다시 올라가서 봤던 작품들을 좀 심층적으로 보는 작업을 다시 할 건데 총정리하면서 하실 건데 우선 시 이론으로 기출문제 분석 잠깐 볼게요. 시적 화자는 아는 것도 이제 우리가 했던 거 겹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에서 우리 이론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있는지를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시적 화자는 시인을 대신하여 시에서 말한 이고 서정으로 자라는 것도 우리는 봤었고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시어 중에 쉽게 나, 내, 우리 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면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이런 게 답인데 이렇게 시 자체에 이런 표현이 들어왔으면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정서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화자 겉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나, 네, 우리가 드러났을 때.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객관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님은 탄식한다 했을 때 이 님이란 존재가 물론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 이 님이란 존재가 제3자가 아닌 그 서정적 자아의 또 다른 자아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효과를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이런 거를 서술용으로 써야 되는 건데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든 시적 화자를 어떤 인물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시인의 생각, 느낌이 다르게 또 전달될 수가 있어요. 많은 시에서 우리가 어린이로 시적 화자를 했을 때 동심, 순수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화자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여성적인 화자, 시인은 남자라도 여성적인 화자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또 남성적인 화자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화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화자를 어떤 인물로 하냐에 따라서 시인의 생각, 느낌이 또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서술형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정서와 분위기를 물어보는 거는 꾸준히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는 우선 약간 일시적인 라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상황에 의해 나타나게 된 시적 화자의 감정, 주제가 보통 이 정서에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 정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 기쁨, 즐거움, 행복, 사랑스러움, 슬픔, 미움, 분노 이런 식으로 지적적인 표현으로도 드러나지만 추론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분위기라는 거는 정서와 분위기를 따로 물어보는 시험 기출문제를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따로 물어봐요. 따로 우리 시험은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작품에 깔려있는 느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와 분위기를 따로 물어보는데 시의 정서는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 시의 분위기는 전반에 깔려있는 느낌, 전반에 깔린 느낌을 찾는 거예요. 따로 물어봤을 때 그걸 정확히 찾으셔야 되고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형편, 처지, 형편 처지는 같은 말이긴 하지만 통해 드러나고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면 시적 화자의 정서가 더 잘 느껴지고 대부분 분위기를 우리가 서술형을 할 때는 요런 정서의 이런 표현에 있는 이런 말들, 그리움, 아까 우리 그리움 봤어요. 분노, 두려움 이런 정서들이 나오지만 분위기에 대한 서술형 할 때는 이렇게 따뜻하다, 차갑다, 밝다, 어둡다 이런 말로 많이 가요. 그래서 서술형 준비할 때 이런 언어를 생각하면서 정서와 분위기를 서술해야 된다는 것. 그립다라고 했어. 이미 정서가 나왔어. 그립다, 그리움, 그쵸?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하면서 김소울의 가는 길에서 이 정서는 그리움이야. 말을 할까? 아니야, 그냥 갈래. 망설임. 다시 한번 할까? 아쉬움. 그런 정서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정주영 호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푹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정주영 호수예요. 이 시 다예요. 이 정도는 다 기억하기 쉽죠. 보고픈 마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야 돼. 보고픈 마음이라는 거 그리우니까, 그쵸? 이 정서를 추측해야 되고,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럿여럿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안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겨요. 온몸이 안겨요. 박두진 하늘이에요. 이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하늘이 내게로 오고, 멀리서 하늘이 오고, 하늘이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대, 하늘이. 그리고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그냥 그 하늘 내가 안기는 거야. 감정 표현하는 말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우리는 정서를 찾아야 돼. 추측해야 돼. 어떤 정서일까요?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기쁨의 정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자연과 하나 되는 나의 기쁨의 정서. 이 정서는 기쁨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가져왔죠. 퍼왔죠. 정주영 호수. 되게 좋죠, 선생님. 강요해. 좋다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푹 가릴 수 있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정말 정주영 씨는 되게, 마음에 되게 담겨둘 수 있는 시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정서는 그리움. 그런 거 쓰는 거. 태도를 잠깐 볼게요. 태도를 물어볼 때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를 물어봐요. 태도도 소설에서는 늘 나오죠. 시에서도 이제 소설가 늘 나오는데 문제의 유형은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나온다는 거죠.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 처한 상황, 내가 어떤 상황?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그 바라보는 대상에 내가 그래도 그리운데 헤어질 거야. 내가 그렇게 대처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포기하는 체념적인 태도. 그런데 기다리겠다고 하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는 거야. 지금 헤어져. 그렇지만 그래 헤어져. 하지만 언젠가 나한테 돌아올 거야. 기다릴 거야 나는. 그러면 극복하는 태도를 물어보는 거. 어떤 대상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 감정, 겉으로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워하면 동경적 태도라고 우리는 서술을 해야 돼요. 뭔가 극복하려는 태도, 체념하는 태도, 그냥 체념하는 태도. 옳고 그름을 따지면 비판적인 태도라고 말을 하고, 결심한 바나 목적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는 의지적 태도라고 해요. 그 화자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대상의 아름다움, 가치를 찬양하면 예찬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할 때 이런 태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제가 저 말이 중요해서 그냥 똑같이 갖고 온 거고, 이별, 상실, 고통을 종교 등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종교도 있을 수 있고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술이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무엇인가를 가지고 넘어서려고 하는 초월적인 태도, 종교적인 태도가 우리 앞시에는 조금 있었지만 그걸로 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예술이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갖고 온 거죠. 자기 자신이나 특정 사건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성찰적 태도가 대체로 많죠. 우리는 이제 교과서의 실리를 많이 분석하고, 아무래도 시험이 임용이라서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면 회의적인 태도, 그러다가 우리는 싹 바꾸죠. 뭔가의 시상 전환에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가는 시가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고, 시에서 표현하는 대상을 업신여기거나 비웃는 냉소적 태도도 있어요. 냉소적 태도를 갖는 시도 꽤 있어요. 네. 있고, 어조를 볼게요. 어조. 시적 화자의 목소리의 특징. 시적 화자의 말투, 말씨,
실제 말을 할 때도 목소리마다 특징이 있듯이 시에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시의 어조는 아까 봤던 정서, 뭐 기쁨, 그리움, 슬픔, 여러 가지 그런 정서와 분위기, 따뜻함, 뭔가의 그런 부드러움, 그런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어조가 그렇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의 어조, 톤, 우리 영어로 한다면 우리 일상회에서는 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또한 어미를 통해서, 시어의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아까 봤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뭐뭐 했어요, 뭐뭐 했어요, 뭐뭐 했어요, 뭐뭐 씁니다. 경어치를 쓰면 여성적 어조가 느껴지고요. 어조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나눌 수가 있는데 듣는 대상이 있느냐, 시에서 바로 시 자체의 청자가 드러나는 시가 있고 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화적 어조가 있고 회화예요. 대화할 때 그 회화. 그다음에 없으면 도배적인 어조가 될 수도 있죠. 또 시적 화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따라서도 우리는 많이 시를 나눠 썼어요. 그동안. 그래서 남성적 어조냐 여성적 어조냐를 보는데 최근에 와서 시험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조의 이런 기준으로 인하여 나누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성적 어조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남성적 어조로 쓴다면 뭔가 힘차게 뭔가 의지적 태도를 보일 때 많이 쓰겠죠. 청자에 대해 시적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청자에 대해서 듣는 청자, 시적 화자가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도 어조가 달라지는데 그쵸, 우리 이제 앞으로 뭐뭐 하라는 명령의 시를 갖고 오는 것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계속 간청하는 것, 소망하는 것, 뭐뭐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 뭐뭐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권유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따라도 어조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낙천적이냐, 염세적이냐, 격정적이냐, 영탄적이냐, 애상적이냐, 관조적이냐, 절망적이냐 이런 어조들을 제가 시를 볼 때마다 시의 표현상의 특징은 조금씩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데 어조까지는 화자의 감정 상태 계속 시 분석할 때 물론 자세하게 어떤 시를 할 때 이런 어조를 물어보는 시를 할 때는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확인 작업을 안 하고 문제풀이 할 때 낙천적인 어조 이런 말을 할 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말들, 그 다음에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저런 간청, 소망 이런 것들. 또 아까처럼 우리 꽃잎 떨어진다, 님은 탄식한다 했을 때 이 떨어지는 그 꽃잎을 관조적으로 보는 화자, 거리를 두고 보는 그 화자였을 때 우리가 관조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떤 대상을 차분하게 보기 위해서 또 독자를 더 숙고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하죠. 슬픔에 젖어 있으면 애상적인 어조로 했다고 우리가 시의 특징할 때 쓰죠. 또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강하게 간절하게 하면 영탄적 어조라고 하고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해요. 아까 봤던 태도, 그걸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냉소다, 친화적이다, 비판적이다, 우호적이다, 풍자적이다, 해악적이다 이런 어조들. 그래서 특징 정리할 때 이런 지금 이 말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체킹을 하는 작업을 우리는 마지막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네. 어조는 한 작품에 일관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가 다시 격동적인 어조로 말하죠. 그러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전환이 되고 보통 시적 화자의 정서가 바뀌면 당연히 어조도 바뀌겠죠. 한 작품에 여러 어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는 참 쉬운데
이제 작품을 보고선 이 작품의 어조가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변했고, 이 작품의 어조들은 이렇게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서술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이론의 어조는 확인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더 진행을 할게요.